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중 하나가 어떻게 파산의 악몽을 반복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돈을 찢고 지출을 늘리고 위기를 미루는 방식이 어떻게 한 국가를 100년 동안 옥죄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지. 아르헨티나는 단순한 남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가 정치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미래 예고편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100년 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국가가 어떻게 파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됐을까요? 돈을 찍어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시작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바로 남미에 있습니다. 남미의 진주라고 불렸던 이 나라는 지금도 똑같은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잠시 버티다가 결국 갚지 못해서 파산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국제기구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개혁을 약속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이미 9번, 어떤 계산으로는 10번째 국가 파산을 경험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음 파산은 언제쯤 올까입니다. 화폐와 권력이 만나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경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돈의 가치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여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실시간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파멸의 순환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을 풀어보려면 남쪽 대륙의 꿈이 시작됐던 그 화려한 시절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경제 드라마가 벌어지는 무대입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국가였습니다. 1913년 당시 국민 개인 소득이 프랑스나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에 도달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10개 나라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광활한 초원에서 생산되는 밀과 최고급 쇠고기, 그리고 품질 좋은 양모를 수출하면서 나라 전체가 활기에 넘쳤습니다. 남미의 파리라고 불리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는 유럽 못지않은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매일 밤 공연이 열렸고 그때 사용하던 페소는 금으로 만들어진 진짜 가치 있는 화폐였죠. 영국에서 들어온 막대한 투자금으로 전국 곳곳에 철도가 깔렸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유럽 이민자들이 기회의 땅을 찾아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해 보였던 번영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드러났거든요. 나라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농산물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아르헨티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1930년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선거로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권력을 잡는 시대가 시작됐죠.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당장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는 단기 처방이 정치의 기본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며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대중영합주의라고 불리는 방식이었는데 1940년대 후안 도밍고 페론이라는 정치인이 이걸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페론은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삶과 경제적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임금도 오르고 산업도 성장하는 성과를 보여줬거든요. 문제는 이런 성공이 전형적인 대중영합 정책의 함정, 즉 나라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페론 정부는 주요 산업들을 국가 소유로 만들었고 각종 보조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부족한 돈은 화폐를 찍어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경제가 실제 생산력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인기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돈이 모자라면 더 많이 빌리고 빌린 돈으로도 부족하면 돈을 더 찍어내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주의적 정책과 민족주의적 감정, 그리고 개인에 대한 맹목적 숭배가 뒤섞인 페론주의는 마치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이후 들어선 모든 정부가 미래에서 돈을 빌려와서 당장의 사회적 안정을 사려고 했고 그 대가는 화폐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가 되면서 물가 상승이 만성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품 가격이 사람들의 월급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민들은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이 아니라 암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구하기 시작했죠. 모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에는 가격 통제와 보조금 지급, 그리고 더 많은 차입이라는 똑같은 방법만 반복했습니다. 진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덮으려고만 했던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고 군사 정권이 해외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은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허상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었거든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군부 독재 기간 동안 외국 부채가 80억 달러에서 무려 45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대부분은 부패와 비효율로 얼룩졌습니다. 건설업체들과의 부정한 거래, 과도한 군사비 지출, 그리고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자금 전용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죠. 1982년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강타한 부채 위기가 드디어 심판의 때를 가져왔고 아르헨티나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개입하면서 외국 기관의 감시를 받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기 시작했죠. 1980년대 말에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연간 3000%까지 치솟으면서 월급을 받은 지 며칠 만에 그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점에서는 하루에 2번씩 가격표를 바꿔야 했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아침에 빵값과 저녁에 빵값이 다른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메뉴판의 가격 대신 당일 가격 문의라고 써붙였고 부동산 거래는 모두 달러로 진행됐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1991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자국 화폐인 페소를 미국 달러와 1대1로 완전히 고정시키는 태환 제도를 도입한 거죠. 이 정책은 처음에는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들어오면서 아르헨티나는 자유시장 경제개혁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상점에서 가격표를 매일 바꾸지 않아도 됐고 사람들은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고 관광객들도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 고정환율 제도는 결국 더 큰 함정이었습니다. 수입품이 너무 저렴해지면서 외국 상품이 대량으로 들어왔고 반대로 아르헨티나 상품은 비싸서 수출이 어려워졌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늘어났고 달러를 직접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정부는 달러로 계속 돈을 빌려야 했죠. 경제 성장이 완전히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르헨티나 제조업체들은 값싼 수입품과 경쟁할 수 없어서 문을 닫기 시작했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했지만 고정환율제를 포기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돌아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 루블 위기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들어오던 외국 자본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높은 실업률과 경기 침체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2001년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던 132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예금을 동결시키고 거리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으며 정부는 몇 주 만에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중산층은 완전히 몰락했죠. ATM 앞에는 자신의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고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재활용품을 팔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택시 운전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부분적인 경제 회복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것도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경제 통계를 조작하고 연금을 국유화해서 돈을 확보하려 했으며 계속해서 빚을 늘려갔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또 다른 임시 방편만 찾았던 겁니다. 그 결과 2014년에 또 한 번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또 다른 구조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죠.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기 위해 또다시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냈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정말 기이한 두 가지 화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한정 찍어내면서 법적 효력만으로 뒷받침되는 공식 페소가 있는가 하면 실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불법적인 거리 환율인 블루달러가 따로 존재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환율을 다 알고 있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카페에서는 공공연히 달러로 환산한 숨겨진 가격표가 돌아다닙니다. 관광객들은 공식 환율로 환전하면 손해를 본다는 걸 알고 있어서 현금 달러를 가지고 와서 거리에서 바꿉니다. 이런 이중 시스템은 모든 거래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현재 140%가 넘는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경제적 충격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기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상품 가격은 매주 바뀌고 집 임대료는 달러로 계산되며 월급은 받자마자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품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바뀌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나름의 예측 가능성을 찾아내는 거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몇 달 뒤에 갚을 때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적은 돈을 내게 된다는 것.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실물 자산이 화폐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정부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달러를 모아두고 부동산이나 가축을 저축 수단으로 활용하며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은 거의 무시하고 살아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달러 현금을 숨겨두고 금이나 보석을 사모으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도 투자합니다. 진짜 경제는 생존 모드로 돌아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페소를 블루마켓 달러로 바꿔주는 비공식 교환소인 쿠에바 네트워크를 통해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은 대중들이 더 이상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가격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공공연한 비밀이자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중 구조인 거죠. 택시 기사도, 식당 주인도, 심지어 정부 공무원들도 사적으로는 블루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부보다 시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은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200억에서 4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패키지를 발표했거든요. 국채 교환과 민간 자금 조달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고 표면적인 목표는 통화 안정화와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정책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짜 목적은 지정학적인 것이었죠. 아르헨티나를 베이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확실히 묶어두려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은 국제통화기금이 수십 년 동안 해온 것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핵심 문제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 부족인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구제금융은 연속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저지르는 나라에게 이익을 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경쟁 구도로 돌아간 시대에 400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제공한다는 건 충성도를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그저 또 하나의 라운드가 시작된 것뿐이었습니다. 개혁이 약속됐고 페소는 잠깐 안정세를 보였으며 언론에서는 안정화 성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블루달러 환율은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었죠. 시장은 정부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젊고 유능한 전문가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두뇌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들이 스페인이나 미국, 캐나다로 떠나고 있고 이들이 빠진 자리는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아르헨티나의 조용한 비극은 정부보다 국민이 훨씬 더 창의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오히려 처벌하는 경제 시스템에 갇혀 있는 거죠.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모두 붕괴에 대비해서 스스로를 중앙은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환율을 계산하고 자신만의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만의 달러 보관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미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각국 정부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돈을 찍어내고 버티기 위해 빚을 지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빚이 국가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쇠퇴는 운명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신호이며 인내심과 장기적 계획, 그리고 노력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독소입니다. 사회 전체가 단기적 사고에 빠지게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생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도 무너지고 연구 개발도 중단되며 인프라 투자도 미뤄집니다. 모든 것이 당장의 위기 관리에만 집중되다 보니 장기적인 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면서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다시 저소득 국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유머와 회복력을 최종적인 통화로 사용하고 있지만 번영은 생존에만 기초해서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제도와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저주받은 나라는 아닙니다.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국민들의 교육 수준도 높으며 문화적 역량도 뛰어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치가 시스템을 제대로 고치기보다는 기능장애를 이용해서 연명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정상이 되면 정상을 회복하려는 동기도 사라집니다. 진정한 비극은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반복적인 배신입니다. 2025년 구제금융으로는 망가진 금융문화를 고칠 수 없습니다. 단지 또 다른 붕괴를 조금 더 늦춰줄 뿐이죠. 진짜 문제는 외부 부채가 아니라 내부의 부정직함입니다. 정직한 회계,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소용없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리 보기입니다.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많고 실행할 수 있는 것보다 약속하는 게 많은 나라들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죠. 아르헨티나가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자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다시 한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20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